안철수 국회의원 초청 제180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연회 진행을 맡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본부 회원전실 이용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연에 참석해주신 내빈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연회는 과학기술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대전환 시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정책 초석을 다진 안철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해안을 얻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정책을 실현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금일 행사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고 이어 오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중에는 오늘 참석한 중견련 회원사 중 신성 엔지니어링과 다원앤 컴퍼니의 기업 설계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안철수 의원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진식입니다. 저희가 이런 오찬 모임을 하면 평상시에 한 60분 정도, 70분 정도 참석하는데 오늘은 우리 귀한 걸음을 하신 안철수 의원님 덕분에 1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하얏트의 매출 증대에 좀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과학기술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그 대전환의 시기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패권의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위기이자 한편으로는 큰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근대화에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난 100년을 추격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미래 기술 패권을 거머쥔 게임 체인저로서 강대국들을 추월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기회이자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환점을 넘어 황금기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은 쇠퇴의 길로 추락할 것인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운명이 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경제 초석을 다진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의 과학기술의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중견기업인들이 아마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권력이 새로운 시대의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그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법과 제도를 성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철수 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시는 그 시기에 반갑게도 저희 중견기업 협회의 의사를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난 인수위원장 하실 때에 중견기업의 업계의 총체적인 그러한 제안을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그러한 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우연인지 우리한테는 기회인지 제가 지난 그 3월 9일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행사에 만찬을 제가 몇 번 참석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저희 안철수 의원님하고 바로 저렇게 옆자리에 제가 자리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다음에 대통령 만찬에서도 같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완샷을 하는 건 제가 가동을 했지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나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같은 그런 그 메시지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제 발표되겠지만은 인수위원장으로서 우리 기업이 그리고 그 중견기업이 대정부 요청 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또 핵심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수행하게끔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 정부 정책 과제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안철수 위원장님이십니다. 뭐 다시 한번 우리 그 안철수 위원장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언론에 릴리즈가 되기 전인데요. 아마 21일 날 신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정책 과제의 대부분 중에서 아마 큰 전환점을 저는 이번에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그 기업인들이 다 바라고 있는 증여세, 양도세의 과감한 인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OECD 평균치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OECD 평균치가 15%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탑 10 국가의 평균 수치가 보면 한 20%, 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에 15%까지는 내려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그 증여세, 양도세 문제, 그리고 법인세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급여 생활자들의 과표의 과감한 인상을 통해 가지고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가 돌보지 못한 그러한 봉급 생활자들이 유지지갑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제대로 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가 신정부에서 주도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견기업은 지난 10년간 R&D 투자 규모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핵심 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가 연구 개발비 중에서 중견기업에 배정된 전체 예산이 7.9%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견기업의 R&D 투자는 이 세제 혜택이 거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보면 대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R&D를 통해서 미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적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신정부 과제에서 탈피해서 우리 여기 계신 중견기업이 더욱더 R&D에 투자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오늘 안철수 위원장님 모시는 그 얘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확고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환경부, 그다음에 노동부 각 장관들의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과제를 각 부처를 상대로 제가 로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해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시는 우리 중견기업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찬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찬간에는 저희 중견연주 회원사인 신성 ENG와 다원행 컴퍼니의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강연은 12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신성 기업사로 출발한 신성 ENG는 1980년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태동하면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클린룸 기술 개발과 세계 인류 상품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환경 진단부터 고객 맞춤형 시공까지 국내외 클린룸 산업의 1등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985년 설립된 기업연구소는 유해 공기를 분석하는 가스 분석 기술, 케미컬을 분석하는 화학물질 분석 기술, 유체를 시뮬레이션하는 CFD 기술, 초미세먼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가시화 기술까지
환경과 공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공장인 신성 ENG의 용인 사업장은 고청정 제조 환경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의 생산에 필수인 클린룸 장비와 휘발성 유해가스 제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에서는 지능형 운영관리 시스템과 CPS 기반의 지능형 자동 생산 라인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 ENG의 스마트 공장은 3D 솔루션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오토밴딩 기술을 구축하여 시스템과 기계, 인간의 협업 중심 생산 라인으로 고도화하였습니다. 국내 최대의 AI 에어 솔루션 센터인 증평 사업장은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금 부품 가공 라인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두께의 금속판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공급하며 펀칭 가공 후 오토 툴링 및 밴딩 가공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 사업장은 시스템 기반의 제품 개발과 설계를 통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였고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킨 설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증평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공조 장비는 운전 에너지를 최적화하여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감형 장비입니다. 또한 증평 사업장은 공조 시스템 차별화를 위하여 칼로리미터 및 테스트베드와 같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제품의 성능과 문제를 예측하고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는 AI 에어 솔루션 센터인 증평 사업장에서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 ENG는 전라북도 김제 사업장에서 고효율, 고내구성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며 친환경적인 전기 사용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성 ENG의 태양광 모듈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수상 태양광 전용, 영농형,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인 솔라스킨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설계부터 AS까지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성 ENG는 우리의 생명과 생산 환경에까지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이로운 전기를 사용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청정 환경을 선도하는 토탈 솔루션 리더 신성 ENG.
예, 이어서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제 강연을 맡아주신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님은 안너빌 창업해 견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업가이자 활발한 정치 참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기반을 다지신 분입니다. 이외에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지내시고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힘쓰셨고 기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등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팔방 미인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격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속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치인으로 또 기업가로서 후학을 길렀던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같은 동료 기업인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합니다. 아까 식사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화제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저한테는 최근 들어서 제일 마음 편한 그런 모임 아니지 싶습니다. 저보고 40분 정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시간이 허락하면 4가지,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3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봤던 일 중에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사건, mRNA 백신 개발에 관련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얻는 교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사실은 융합혁명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융합에 대해서 사실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mRNA 백신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그러면 정부에서는 제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3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제 미래 정부의 리더십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게 제가 보면 안 되는 거네요. 보여야 되는 거네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이제 찾아올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지금 사람과 아직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1.6 밀리언, 160만 종의 바이러스가 아직 사람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넥스트 팬데믹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추정치입니다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일을 미리 좀 막으려고 탐험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가서 야생동물을 잡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00종 정도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59만 7천 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앞으로 이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새로운 팬데믹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스처럼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이 굉장히 최소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메르스처럼 감염력은 낮은데 치명률이 높을 수도 있겠고, 코로나19처럼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왜 3년 내지 5년이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들을 보면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발견이 됐거든요.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코로나19 이외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막으려면, 예방하려면 백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백신은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약화시켜서 사람 몸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mRNA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파이저나 모더나나. 근데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시사점이 굉장히 크죠. 어떤 스토리냐면 이렇습니다. 아마 바이오테크놀로지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mRNA라는 것이 실험실에서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시절부터 쉽게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워낙 언스테이블해서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고 만들어 놓으면 부서지니까 이걸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려뒀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날 반도체 하시는 분들 또는 나노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요. 나노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자기들 실험 목적을 위해서 리피드 나노파티클 LNP라는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질로 아주 작은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자기들 실험 목적으로 썼던 거죠. 그분들이 이제 생각했습니다. 저게 mRNA가 저렇게 언스테이블하면 저거를 자기들이 쓰는 리피드 나노파티클로 둘러 씌우면 그럼 파괴 안 되고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일단은 융합의 상징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나노테크놀로지 전혀 상관없었던 이 영역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든 거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 개발 초기에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미리 이 개발 과정 중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나 법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미리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고속도로를 닦아놔준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반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연구비를 이렇게 한 5조씩 한 회사에다가 대줬어요. 5조 이렇게. 그래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던 백신이 1년도 안 돼서 나오게 된 게 이제 파이저, 모더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이 스토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유로운 융합 연구가 가능한 그런 나라. 두 번째는 정부나 정치가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이 두 가지가 있는 나라는 앞으로 흥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잘 못하는 나라는 추락할 것이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세계가 발전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먼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융합,
융합이 무엇인가? 융합이란 거는 전혀 다른 분야끼리 서로 그 접점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은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류가 아주 옛날에는 이 세상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나눈 거죠. 화학, 물리, 수학 이런 식으로요. 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가 발전을 거듭해서 웬만한 그 성과들은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 low hanging fruit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기 쉬운 과일들은 이제 전부 다 따먹었습니다. 이제 각 분야마다 남은 거는 아주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거나 아주 복잡한 난제를 통과를 해야만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들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경계, 물리와 화학, 화학과 수학 이런 사이에서 경계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아닙니까? 보시면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 3차 산업혁명 시대는 IT 기술. 그럼 4차는 무엇인가? 4차는 1, 2, 3차 때처럼 한 가지 기술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모바일에다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서 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을 하고 이 기술들이 서로가 전혀 상관없는 것끼리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정의를 한마디로 융합혁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이게 융합이라는 게 참 간단치가 않은 게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연구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R&D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PNNL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이라고요. 미국의 국책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보면은 미국의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워싱턴 DC 말고 그건 태평양 연안에 있죠. 그래서 워싱턴 주의 가장 서쪽 끝에 해변가에 있는 시애틀이 있고요. 근데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산맥을 하나 넘어가서 거의 워싱턴 스테이트의 동쪽 끝에 가면 거기에 리치랜드라는 조그만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퍼시픽 노스웨스트 내셔널 랩 PNNL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방문을 해서 디렉터를 만났더니 자기들 연구원이 8,000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2,700명입니다. 키스트나 애트리가 그거보다 조금 적던지 그 정도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연구원을 그렇게 모아서 실험을 하냐고 하니까 이 소장의 말이 그랬습니다. 5,000명은 넘어야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00명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의 그 연구자들이 그 한 조직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환경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새로운 융합 연구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직접 이렇게 얼굴 만나고 아는 사람 만나서 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거기 가서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융합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게 국가적인 저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그 mRNA 백신 개발 스토리를 보면서 나름대로 느끼게 됐었죠. 두 번째 교훈은 그 정부가 이 기술의 흐름, 과학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미리 알아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미리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정부가 사실은 정부나 정치에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굉장히 불행합니다. 사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어쨌든 이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 과학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치고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자유, 두 번째가 공정, 세 번째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유. 우선은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그 산업 구조를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기가 힘들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기가 힘든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거칠게 보면은 이 경제 그 생태계에서 주체가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들, 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학자분들은 이런 구조를 보고는 우리나라는 관치 경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학자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군들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신자유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경제에 문제가 많아졌다. 또 이렇게 완전히 그 한쪽으로 모으는 학자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둘 다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는 관치 경제의 관계 아닙니까? 뭐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치 경제이고, 그러다 보면은 정부가 대기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자율성을 빼앗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율성을 빼앗긴 기업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하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이게 경제가 발전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또 보면 거기는 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자유주의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나와도 제대로 이렇게 뭘 벌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간 끌다가 이상한 판결만 내리고 뭐 이런 경우들 뭐 당해보신 분들도 사실은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자유와 자율성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이 관치 경제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관치 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아주 최악의 조합,
그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거죠.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래서 그 규제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관치 경제라는 거에는 규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갈수록 규제는 많아지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속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이런 진단하에서 보면 결국은 기업이나 또는 창업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게 저는 가장 큰 중요한 선결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정입니다. 공정이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력만으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그냥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다고 반칙하면서 또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자기 하청업체들 죽여버리면 그러면 도저히 지금 뭐 새롭게 경제가 역동성을 발휘해서 발전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근데 뭐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그 일을 하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개혁을 하는가?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독립성을 주고 권한을 사실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그 투명성의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에는 관심이 많아서 독일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항상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 제가 독일 뮌헨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비지팅 스칼러 할 때 일인데요. 한번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저는 원래 처음에는 베를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좀 계란형의 이런 저 땅이라고 한다면 저쪽 동쪽에는 베를린이 있고 북서쪽에는 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으로 갔죠. 본으로 가서 왜 당신들은 베를린에서 같이 다른 정부 부처와 일을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들이 통일 전에는 베를린에 있었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서 많은 부처들이 베를린으로 이렇게 모여들 때 자기들은 오히려 거기를 떠나서 본으로 갔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경제 분야에서 준사법기관인데 같은 도시에서 경제부처 사람들 이렇게 식당에서 만나고 마주치고 막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게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만날 확률이 적은 먼 도시로 그냥 가버린 거래요. 그게 참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라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 그게 참 인상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세종시로 경제부처가 옮겨갈 때 나란히 사이좋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부처의 일종의 하부기관 내지 협력기관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독립성에 대한 그런 교훈, 제대로 일을 하려면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얘기인데요. 미국에 또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갔더니 임기가 5년이랍니다. 공정위원들이. 그래서 임기가 왜 5년이냐고 했더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대통령 임기보다는 길어야 대통령이 함부로 정체를 못 바꾼다고.
그래서 5년으로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5년인데 공정거래위원들 임기는 3년이어서 한 대통령이 임기 내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성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이렇게 어디에 영향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권한인데요. 사실 그 벨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 전역을 벨이라는 회사 하나가 모두 다 한 회사가 다 전화 서비스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 기술 개발에도 무관심하고 고객들 전화와도 안 받고 맨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했던 일이 이 벨을 5개로 쪼갰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는 서로 다른 회사가 되니까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의 인터넷 강국, 텔레커뮤니케이션 강국의 그 미국을 만든 굉장히 큰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독과점 상태가 되면은 기업 분할권을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업 분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뭐 칼은 휘두를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가 더 무서운 것처럼 이걸 꼭 쓰자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권한까지도 줘야지 그게 그 독과점 또는 대기업의 횡포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그렇게 혜택만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투명성 강화입니다. 보시면은 혹시 뭐 재소하고 뭐 그런 분들 계실지는 몰라도 결국은 한참 기다렸다가 나오는 게 결과만 나오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 뭐 대기업에 이거는 뭐 별로 잘못한 점을 못 찾겠다. 그러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복수하면서 거래를 다 끊어버려서 중소기업은 그냥 그 파산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 회의록 그거를 전문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중요한 사안을 판결을 할 때 그 회의록을 요약해서 그냥 발표하지 말고 전문 그대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대로 공개를 하면 그것 자체가 그렇게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뀐다면 아마 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에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때 이제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 좋은 모델이 실리콘밸리 아니겠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이 한국에서 언론에서 가서 취재를 할 때 보면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제대로 잘 못 본 거다. 오히려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성공하는 기업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경영학 책에서 보면 성공하는 기업들 공통점만 다 따서 이렇게 책을 내는데 그거 따라해봤자 성공 못합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환경이 다 다른데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실패의 요람, 즉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성실 실패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만약에 또 두 번째 실패합니다. 그래도 또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앞에 했던 두 번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두 번 손해를 갚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 사회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건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이익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화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패라는 것도 거기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건데 그만큼 그건 사실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미국 실리콘밸리 같으면 국가가 개입 안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 가지 자유, 공정, 그리고 또 사회적 안전망, 이 중에서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겁니다. 공정과 사회적인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똑같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정확하게 반대로 했습니다.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간섭에서 자유를 빼앗고, 그 다음에 정작 정부가 해야 될 공정한 시장을 만들거나 또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도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건 다 사실은 기업인들의 공인 거죠. 정부는 오히려 저는 방해하는 쪽에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꾸 손을 대서 자유를 빼앗던 것들을 오히려 손을 떼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정작 해야 될 일들이었던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엉뚱한 일을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부 리더십에 대한 거는 혹시 질문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은 세 가지 다 한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 대한 촘촘한 생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10분 정도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의원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안 위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속 증여세 문제는 법인세를 내리는 것보다는 법인세는 놔두고 상속 증여세를 한 30%까지 내렸으면 좋겠어요. 법인세를 한 1% 올리더라도 그게 세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금융하고 통신에 대해서 글로벌 센터가 될 수가 있는데, 금융하고 통신에 대해서 너무 금융은 정부가 너무 지배하려고 지금 경영 구조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게 있고, 통신은 너무 통신 3사 중심으로 정책을 쓰고 있다.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로는 대체가 안 되고 일본은 또 지진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그 클라우드 센터가 몰려들고 있는데, 자꾸 MNO 3사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쓰다 보면은 금융이나 이 통신의 어떤 글로벌 센터로서 중요한 환경에 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통신사법 38조를 39조처럼 바꿔가지고 옛날에 유선을 무선으로 쓰는 시대인데, 유선은 이랑의 통신 사업자는 상호 접속을 허용하게 되어 있고, 그건 과기부 장관 고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38조의 도매 제공은 의무 제공 사업자가 있고 의무 제공 사용 기간이 있고, 또 회피 가능한 비용을 제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하게 되는데, 그걸 39조처럼 좀 심플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로컬 5G, 이음 5G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기술 표준이 3.7기가대, 3.5기가대의 주파수를 쓰는데, 로컬 5G는 비밀 내역을 주면서 4.7기가를 주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통신사 합자들한테 이미 약속이 돼서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걸 받아서 그걸 달라고 했는데, 굳이 4.7기가를 둬가지고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단말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실 독일의 히든 챔피언 아실 겁니다. 그 모델이 사실 그런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3위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진 중견기업들이고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가계 상속을 하게 되면 이 회사를 팔지 않는 한 뭐 상속세를 뭐 감면하든지 아니면 뭐 받지를 않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 매각을 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만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우리나라만 꼭 갈라파고스 섬처럼 남들과 다르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뀌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요. 이익이 생겼을 때 뭘 세금을 내야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그 잘 돼가는 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들 경영을 계속 이어서 더 잘하려고, 더 좋은 기업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전 국민에게도 손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국회라는 게 보면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법이 통과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180석 정도가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요. 이 문제는 아마도 지금 당장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쩌면 총선 때 또 2년 후 총선 때 이 국회 구성이 또 바뀌니까 그때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때 또 여러 당들이 내놓은 그 공약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또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그다음에 금융 쪽은 사실 정말로 문제인 것이, 뭐 더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금융 방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규모도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커다란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한국 금융기관이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뭐 골드만삭스나 외국 기업이 돈을 벌게 그쪽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적절한 역할을 할 만큼 금융산업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두 가지거든요. 아시다시피 낙하산 인사하고 규제입니다, 사실은. 이걸 그냥 국가가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곳에 인사권을 발휘를 해서 실제로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무슨 상처럼 이렇게 주고 하니까 이게 금융산업이 보통 어려운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무나 가서 그냥 잘 되겠지 아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금융산업의 이 복잡성은 날로 발전하고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인재를 구하려고 그 CEO 서치 커미티 같은 데서 외국에서 보면 전 세계 인재를 대상으로 CEO 서치를 해가지고 뽑는 정도가 금융산업에서 그렇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인데, 우리나라만 그냥 서로 정치권에서 아는 사람들 내려보내기식 이런 거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말만 많이 하고 실제로 행동은 뭐 로컬 스탠다드대로 하면 이거야말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국회도 국회지만 행정부에서도 권력을 잡은 그런 그 세력들도 이걸 더 이상 무슨 상 나눠주기 시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이걸 키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 그게 제 믿음이고요. 통신 3사 위주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네 번째 통신사를 계속 모집을 하는데 계속 좀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독과점을 해소를 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큼 그게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또 그 회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건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왜 네 번째 통신사를 만들려고 해도 계속 실패를 했었는지, 뭐 그런 건 사실 업계에서 다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선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유효 정책을 써가지고 통신 3사가 가장 유효하다 해가지고 그쪽 중심으로 계속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이제 나중에 6G까지 염두에 두면 6G 정도가 되면 이제 제로 레이턴시로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지금처럼 통신 3사 위주로 계속 가다 보면 옛날에 미국의 벨이라는 회사 하나가 미국 전체를 이렇게 독점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 것과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 어떤 담합 구조를 깨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뭐 기술 표준 말씀하셨고, 예,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 통신 3사가 5G를 돈이 안 되니까 안 깔기 때문에 그걸 쓰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는데, 예. 그걸 주파수를 또 경제성이 없는 주파수를 줘가지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정된 시간 있어서 질의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아까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회적 안전망 중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규모보다 더 큰 투자를 해서 더 크고 싶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를 할 경우에는 완전히 이것이 지옥에 가는 세상이 되거든요. 근데 기업이 사실은 크면서 국가의 공헌도가 굉장히 큽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근데 국민연금이나 교원연금이나 모든 연금에 있는데 기업인지 망해갖고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세금은 그만큼 많이 내놨는데 망해놓으면 국가의 역적 같은 그 취급을 받는데 어떤 그 기업이 사후에 그런 실패했을 때도 사회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여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지급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도 처음 듣는 방안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시간상. 예. 저는 한국 가본 조음수라고 합니다. 요즘 조선 쪽에 LNG 쪽에 상당히 호황에 있고요. 또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2023년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10% 절감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가 만들 수 있는 배는 한 200여 척이 지나지 않고 배를 개조하거나 신조해야 될 게 한 6만여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NG 시장은 한 90% 정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호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에서 수출 보증이라든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3사는 자체 능력으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소 중견 조선소들은 실제 오다를 받고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생겨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 구조가 부실하고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LNG 배가 중국이 조금씩 일어서고 있는 길입니다. 이런 기회를 살린다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한 20년은 먹고 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중소 3사 중소 이런 조선사들도 조선 3사 정도의 수출 보증 이런 것들을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조선 3사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 예. 짧은 시간에 열정적인 강의와 질의응답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마지막 순서로 앞에 장례 좀 정리를 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중견기업 시의 오찬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